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가 이렇게 좋으면은 당연히 부품 회사들한테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부품 회사들은 조금 더 완성차 대비 조금 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부품 회사들은 선행 설비 투자가 완성차보다 조금 더 크게 부담이 되는 이런 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펙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실적은 완성차의 생산에 연동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완성차에 비해서 이익의 진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소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은 현대차랑 기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2016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본다라면은 영업이익률이 1~2%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현대기아가 좋아지기 시작한 2021년부터 점점 따라서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은 5%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18년도, 19년도 대비 이익의 절대적인 규모는 4배 정도 이상 늘어나는 이런 진폭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동률에 굉장히 민감한 이런 고정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완성차를 갖다가 크게 이제 5가지 부품군으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제 그 부품이 첫 번째가 이제 바디입니다. 그러니까 차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차체 부품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도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완성차가 거의 대부분 디자인을 해서 부품의 차체 회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이 차체 회사들은 거기에 맞는 차체 부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완성차의 생산 계획에 맞춰서 생산을 해주는 약간의 외주 아웃소싱과 같은 개념으로서 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차체 부품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품군은 이제 샤시입니다. 샤시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조향장치부터 제동장치, 뭐 이런 아니면 그 현가장치 이런 수많은 부품들, 그 다음에 뭐 조명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부품들을 다 그냥 뭉뚱그려서 샤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샤시 부품 회사들은 조금 더 기술력을 좀 요합니다. 뭐 당연히 그 제동장치라든가 조향장치 이런 거 관련돼서는 자체적인 기술력도 충분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스템화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제품군에 속하는 업체들은 조금 더 사이즈와 마진이 조금 더 좋은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세 번째 부품군은 의장입니다. 인테리어 부품이고요. 이 의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에 들어가는 수많은 섬유 제품, 플라스틱 제품 이런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업체들이고요. 당연히 이 부품군도 차체 부품과 약간 유사한 정도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사이즈는 굉장히 크지만은 마진은 5% 정도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제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부품군은 전장입니다. 전장 부품군들은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에이다스와 같은 이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걸 포함한 전체 자동차 내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단순하게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정도로만 했을 때는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자동차가 전동화되고 전장화되면서 이 전자장치의 사용량은 계속 많아지고 자동 운전자를 보조에는 각종 편의장치, 그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전장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장 부품에서의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의 부품은 이제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부품인데, 파워트레인은 말 그대로 파워를 갖다가 만드는, 자동차의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연기관 쪽에서는 엔진과 변속기입니다. 엔진과 변속기라고 한다면은 자동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엔진은 완성차 쪽에서 거의 주로 생산하고 설계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변속기는 완성차와 관계 있는 관계사들이 주로 생산하던 이런 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연기관에서의 엔진과 변속기, 이런 파워트레인류의 부품들은 상당히 기술력을 요하는 부품들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기차가 되면서 엔진과 변속기가 쓰이지 않게 되고 모터와 배터리로 변하는 그 과정에서 본다라면은, 배터리는 외부 배터리 업체들이 주로 생산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터는 여전히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 이런 업체들이 생산을 해주고는 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기술적인 난이도는 조금 더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중요한 부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부품별로 원가를 본다라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자동차의 부품이 4만 개에서 5만 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엔진과 변속기가 워낙 많은 부품을 갖다가 조립을 해서 만들어지는 부품이기 때문에, 요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의 부품으로 치면은 절대적인 부품 수는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은 부품을 갖다가 형성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5가지 부품군으로 나눠서 원가 비중을 본다면은, 파워트레인이 한 17%, 차체가 한 18%, 내장재가 11%, 전장품이 19%, 샤시가 한 35%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전장품의 비중은 계속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밸류 체인을 갖다가 한번 보면요, 자동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소재 가공부터 단위 부품 생산, 그리고 이걸 모듈화시키는 모듈 부품 제조 업체, 그리고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복잡한, 그렇지만은 이제 정말 많은 산업들이 연관돼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단에서 보더라도 금속 소재냐 비금속 소재냐, 금속 소재도 그 알루미늄이냐 합금이냐, 그냥 일반 그냥 철이냐 아니면 마그네슘이냐, 수많은 이런 소재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소재들을 가공하는 방법도 프레스 가공법이냐, 아니면 주조냐 단조냐, 압출이냐, 아니면 수많은 이런 플라스틱 또 가공하는 방법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가공을 통해서 결국은 단위 부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엔진에 들어가는 엔진 본체, 윤활 장치, 내연료 장치, 점화 장치, 이런 부품을 하나하나 만들게 되고, 이런 부품들을 모아서 결국은 하나의 단위 부품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엔진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엔진이라는 걸 만들면은 이걸 가지고서 결국은 모듈화를 시킵니다. 엔진과 주변에 있는 여러 장치들을 합쳐서 모듈화 시켜서 이걸 갖다가 완성차한테 납품을 하게 되면, 완성차는 이걸 조립하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프로세스 중간에 어느 한 대가 펑크가 난다라면은 자동차 생산이 멈추게 되는 이런 현상까지도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부품은 굉장히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식으로 공급망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는 가장 기초적인 그 단위 부품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이제 티어 3라고 하는 이런 부품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군 업체들, 티어 2 이런 게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이제 단위 부품을 만들어주고요. 티어 1이 이제 시스템 부품 업체들이라고 해서 모듈화 시키거나 아니면 핵심 부품들을 하나로 이제 조립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최상위에는 당연히 현대차와 기아가 위치해 있는 이런 전형적인 피라미드의 이런 공급망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주요 부품 회사들은 워낙 많습니다. 사실 부품 회사들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되는 부품을 갖다가 만들고, 엔진과 변속기까지 합치면은 4만 개, 5만 개 정도에 되는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뭐 만드는 업체를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엄청나게 많은 정도 수준이고요. 각각의 회사들이 그냥 이런 정도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부품 회사들은 이제 어떤 자동차의 생산 구조상에서 어떻게 언제 이제 매출화가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자동차의 신차 개발 기간을 갖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동차의 신차 개발 기간은 통상적으로 한 40개월 정도가 되고요. 자동차의 그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좀 바뀌면서 이 개발 기간은 조금씩 단축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완성차 개발 프로세스 중에서 모델 고정을 하는 시기를 M0라고 한다면은 M0부터 M-20개월 정도부터 자동차의 컨셉을 갖다가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컨셉에 어떤 디자인에 어떤 성능을 가지고 어떤 신사양 및 신기술을 갖다가 채택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내부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완성차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품 회사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개발을 갖다가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이제 모델이 딱 고정이 된다. 그 이후부터는 실제 생산과 관련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양을 갖다가 이제 좀 중간에 변경하기도 할 때도 있고요. 뭐 어떤 부품을 어디에서 공급하는 업체는 누구한테 이제 입찰을 하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 생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게 다 세팅되고 나서 M+20개월 정도가 이제 소위 말하는 양산 시점, SOP라고 하죠. 스타트 오브 프로덕션인데 이 양산 시점이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품 회사들 입장에서는 매출은 이 SOP 되는 이 시점 전후로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선행해서 매출이 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이전의 수준은 아마 M0에서 그 초반에 그 수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주를 받고 나서 양산과 관련된 여러 준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M+21 SOP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이제 양산을 들어가는 그래서 매출화가 발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부품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완성차의 가동률과 납품 단가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완성차 부품업체들의 수익성은 완성차의 생산 대수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가 부품 회사가 100개 정도의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개당 단가가 1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인력을 고용해서 그 생산을 할 때 무조건 고정비로 3천만 원이 연간 듭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갖다가 하나 생산할 때마다 개당 6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100개를 주문받아서 100만 원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고정비는 매년 어떻게 3천만 원이 들어야 된다니까 3천만 원이 반영이 될 거고요. 변동비는 개당 65만 원이기 때문에 100개를 생산하게 되면 6,500만 원 정도가 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영업이익은 5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고 영업이익률은 5% 정도의 마진을 형성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가가 변하지 않고 물량이 95개로 줄어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매출액은 9,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고정비는 3천만 원이 유지가 되고 95개에 대해서 65만 원의 변동비가 반영이 되니까 변동비는 6,175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전체 비용은 9,175만 원이 되고 이익은 32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5%가 줄은 9,500만 원이 될 거고 영업이익은 35%가 줄으면서 325만 원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3.4%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가가 변하지 않고 물량이 소폭
변하면은 완성차 업체들, 부품 회사들은 그거보다 더 큰 영업이익의 변동을 갖다가 겪게 되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단가까지 인하가 된다라면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도 5% 준 95만 원, 단가도 5%가 인하가 된 95만 원을 갖다가 받게 된다라면은 매출액은 9,025만 원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요. 고정비 3천만 원 변동이 없을 거고, 변동비는 6,175만 원, 95개에 대해서 65만 원을 갖다가 하게 되니까 6,17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영업비용은 9,175만 원이 되게 되고, 매출액이 9,025만 원이고 영업비용이 9,175만 원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과 단가가 동시에 5%씩 빠지게 된다라면은 5%의 이익률을 나는 회사가 마이너스 1.7%를 기록하는 이런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회사들은 주 고객이 누구고, 주 완성차겠죠. 주 완성차가 누구고, 그 완성차가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 단가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투자하는데 중요한 그 체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에 걸쳐 갖고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번 설명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